오늘은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현근택 우리 변호사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제가 사실은 조금 한 6개월, 7개월 정도 이렇게 숨어 지내다가 최근에 이제 방송 좀 시작했고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정치 이제 총선 때 이제 좀 일들 때문에 이제 있다가 좀 쉬다가 방송을 거의 처음 하는 겁니까? 뭐 딴 데는 한두 군데 나간 데는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 데는 아마 여기가 이제 고정으로 좀 부탁을 좀 아이고, 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은 흘러갔고 앞으로 또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은 또 관계는 좀 괜찮습니까? 좋죠. 네. 방송 많이 했어요, 저희가. 케미가 잘 맞는다고. 케미가 맞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두 분의 이슈 화합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부분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해외 출장 중인데 지금 미국 갔습니다. 하와이 지금 간 상황인데 거부권을 출장에 돌아와서 귀국 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전자결제로 지금 거부 행사해 버렸습니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서 그게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바로 그거에 같이 묻어서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전당대회가 23일 날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가면 27일인가 끝날 건데 그런 상황도 좀 같이 고려해서 빨리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당대회도 봤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19일 날이 최상병 일주기니까 그렇죠. 그 일주기에 아마 국회가 어찌됐건 이슈를 좀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잡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전후로 해서 재의결할 그 표결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양하는 거면 빨리 던져주고 여당 전당대회 전에 재의결 표결이 가야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도 그렇게 봐요. 급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19일이 일주기고 23일이 전당대회잖아요. 19일이고 그러면 23일. 아마 이게 아마 20일이나 21일까지가 15일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9일 전후로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슈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고 또 전당대회 지금 알다시피 이제 문자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최상병 특검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이게 아마 전당대회 이슈가 될 우려가 있어요. 늦어지면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걸 아마 좀 우려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마 해외에 있으니까 비판을 좀 덜 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죠. 그렇기는 올 텐데 사실은 이제 국내 해외 나가 있으면 아무래도 본인들한테 이제 비판이 좀 덜 오니까 좀 어찌 보면 부담이 좀 덜한 면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 오늘 근데 댓글들이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응원 많이 합니다. 괜찮아 딩딩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포프카님은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김철근님하고 현근택님 케미를 너무너무 기대한다고 영원히 해주세요. 사실은 저하고 우리 김철근 총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시도했어요. 여기가 지금 딱 세팅된 거는 처음.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시 또 이야기 좀 이어가면 결국은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불송치 발표를 하고 요것도 거부권 행사와 연관도 있는 것 같고 또 7월 19일 날 일주기 최상병 순직 일주기 23일 전당대회 합쳐서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2년 동안 15번입니다. 이게 앞으로 지금 방송법들 뭐 등등 법들이 계속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부권 행사가 이게 계속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정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사실상 여야의 강대강 대치 상황인데 여당은 대통령 권력을 그다음에 야당은 국회 권력을 이렇게 가지고 양 당이 대치하는 이런 상황만 연출이 되는데 결국 피해는 국민들만 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정치가 없고 사실 총만 안 들었지 내전 상태인 것처럼 가는 적대적 공생관계 양 당만 보이는 이런 구조의 정치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민생이나 경제나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외교를 봤을 때 과연 도움이 될 거냐 나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요. 근데 이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그러면?
국정 운영의 마지막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본인의 목적이 달성된 것 같아요. 5년간 뭘 할 건가는 머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할 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른바 소명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것은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사실 국회를 많이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결국 국회가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야당을 설득하려면 때로는 회의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강하게 압박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회의는 아예 없어요. 네. 완전히 다 압박밖에 없어요. 압박과 압수수색과 수사와 그렇잖아요.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저는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한테 있다. 국정운영의 마지막 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자꾸 야당 탓하는데요. 물론 야당이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종 책임은 어찌됐건 대통령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이 너무 발목 잡고 너무 큰데 힘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김철근 총장이 조금 그런 이야기도. 근데 저는 어제 이제 그 경찰이 이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혐의 없는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특검에 이제 명분을 많이 심어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 왜 그러냐면 핵심적으로 대통령이 경로에서 이 수사 기록을 회수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박정훈 전 대령 같은 경우에는 혐의 있다라고 과실치사 부분입니다. 네. 과실치사 부분에 혐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전에도 보면 사단장이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예요. 지금 경찰에게 그 결론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법적으로 지금 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휘권이 없는데 왜 그러면 여단장이나 지금 대대장들한테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단장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에 대한 책임을 안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경로한 원인도 거기에 있던 것이고 이런 걸로 사단장 책임 물으면 어떻게 하냐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경찰의 수사 결과도 결국은 임성근 사단장을 빼준 거잖아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도 아니 그럼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고 사단장이 책임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결국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연결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핵심적인 게 지금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때문에 뭐 특검 명분이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특검의 핵심적인 내용은 수사 외압 부분이잖아요. 수사 외압 부분은 결국은 대통령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경찰 수사와 관계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물론 공수처에서 수사는 하고 있지만 결국은 공수처 수사에서 밝힐 수 있겠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보기에 경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가 특검의 명분을 더 실어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사실은 야당의 지금 뭐 힘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 국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게 훨씬 높거든요. 네. 결국은 야당이라는 정치인이라는 것들은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의 어쨌든 의사와 여론에 부응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힘자랑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에 부응하는 정치인의 본연의 임무를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한동훈 지금 당대표 후보죠. 네, 당대표 후보가 그 예를 들면 제3자 그 대법원장이 추천권을 갖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수정안을 내시면 국회에서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의결 상황이 왔을 때 수정안을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치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냥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 그냥 말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안을 내라는 거지. 예?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안을 내면 그걸 가지고 그게 정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3의 안을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정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그거 하면 무조건 반대야. 그리고 니네가 하는 건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내가 보기에는 양당이 딱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반사하는 겁니다. 서로. 이런 정치는 대단히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은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연출하고 야당 탓하고 국민의힘도요 여당입니다. 여당이 보이콧을 하는 국회가 어디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자,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잖아요. 보기에 그 이제 네. 위원 얘기를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얘기하는 걸 봤는데 네.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잖아요. 뭐였냐면은 결국은 2명을 임명했는데 네. 1명을 대통령이 임명 안 할 때 연장자를 임명하는 것 네. 자체가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건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었던 아, 게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결국 임명 안 하려고. 왜냐면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 예, 같은 경우에 맞아요. 마지막 임명을 안 끝까지 했잖아요. 안 했어요. 임명 안 하니까 사실은 네. 결국 못 했잖아요. 네. 결국은 아마 마지막 카드를 들고 있었던 게 이게 아닌가. 아하.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안 할 경우에는 연장자 연장자 임명을 해버리니까. 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마지막 카드를 놓친 게 아닌가 보는데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 외압의 핵심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충분히 임명 안 할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동 임명, 그럼 임명하면 되거든요. 예. 인사권 침해라는 거는 본인이 임명 안 했을 때 그거를 대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침해가 문제 안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그 자동 임명이니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 중에 국회가 의결을 해서 추천한 방통위원을 임명 안 해갖고 방통위는 그런 안 된 적이 경우가 네.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법을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자, 어제 또 공개 보도가 됐죠. 지금 결국은 왜 이렇게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느냐. 이른바 구명 관련해서 녹취 자료가 아마 공수처에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공수처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녹취 자료?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기소되고 처벌까지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모 씨가 결국은 뭐 네. VIP에게 뭐 부탁하겠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아마 핵심적인 관건이 결국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왜 이렇게까지 구하려고 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책임을 면해주려고 했느냐. 네. 지난번에 나온 건 카톡방엔 뭐 멋진 해병 뭐 해서 뭐 골프 치러 간다 막 이랬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단장하고 저녁 식사하는데 사단장하고 연락 안 하고 점심 저녁 식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군대 오래 계시니까 알겠지만. 네, 저는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 체력 단련장이요. 골프 치는 것도 사실은 물론 골프 치는 뭐 사단장까지 연락을 안 받아야지만 사단장하고 식사 자리 만드는 거는 참모들 나오려면 사단장이 계셔야 됩니다. 사단장과 참모까지 나오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들어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네. 이번에는 결국은 아마 VIP한테 부탁한다. 우리가 뭐 VIP라 그러면 대통령 말고 VIP라 그렇죠.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네. 근데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하려고 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본데 하필이면 또 경찰의 수사 결과도 임성근은 죄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모든 이야기 초점이 대통령과 임성근과의 관계로 모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이 녹취록이 더 파장이 좀 있을까요? 이건 전부 특검의 대상이 수사 그렇죠. 대상이 예, 되겠죠. 예. 왜냐하면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는지 이 경위 자체가 밝혀지는 거고 네. 뭐 언론에 일부 뭐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부부하고 임성근의 어떤 사적 관계라든지 아니면 영부인에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사 관련해서 뭐 무마 뭐 청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은요. 요즘 국민들이 엄청나게 영특합니다. 그리고 정보 수집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거의 사이버 뭐 수사대라고 하는 것도 있을 만큼 맞습니다. 예. 다 알아요 이미. 네, 네. 이미 다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그 특검을 통해서 확인할 뿐이라고요. 네. 이걸 계속 아니라고 잡아떼고 막으려고 하면 국민들이 그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들이 탄핵 청원을 했는데 오늘 기준으로 130만 명이 넘어갑니다. 7월 20일까지 지금 되는데 탄핵을 해달라는 청원 아니에요. 탄핵을 소추해달라고 요구하는, 어쩌면 국회에 요구하는, 국회 법사위에 요구하는 그 청원인데 136만, 140만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난번에 또 국민의힘이나 측에서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 147만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탄핵 청원?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 청와대에 청원하는 거여서 사실은 뭐 어쨌든 이 국회에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었고요. 네. 그때는 사실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그거는 더 많았어요. 네. 40만, 50만 넘어 150만까지 갔었기 네. 때문에 다른 문제고 이번에 사실은 저도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요. 본인 확인 절차까지 다 받게 돼 있더라고요.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1시간씩 막 대기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청와대 지금 그 청원 게시판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5만 이상이면 되면 무조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절차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아마 지금 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 탄핵 얘기 자체가 좀 조심스럽고 못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안 보는 거잖아요. 1시간씩 기다려서 이거 청원을 할 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들 요구에 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김건희 여사라든지 장모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증인으로 불렀는데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명품백이라든지 지금 자꾸 여당에서는 뭐 주가 조작이 아마 결혼 전의 문제고 관계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대통령과도 관련될 수 있냐면 대선 후보 시절에 우리 부인은 얘기를 했어요. 손해봤다. 손해 아니 뭐 저 이득 본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얘기 안 했으면 몰라도 얘기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법과 관련된 거잖아요.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의 사건이니까 관계 없다라고 빠져나갈 수 없는 얘기. 자 탄핵 청문회 같은 것도 한다고 그러고 김건희 또 이 모녀 장모죠 증인으로도 이제 하겠다라고 어제 법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청문회 추진을 아마 오늘 중으로 결정할 것 같은데 보니까요. 저는 이제 여러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입에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거든요. 못하죠 원래 같으면. 그리고 그게 어느 방향으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역풍인 게 있잖아요. 역풍일 수도 있고 항상 있잖아요. 후폭풍이 강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였는데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서 일단 5만이 넘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의 청원 소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법사위 청원 소위에 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려 이게 130만이 됐는데 이미 국회 법사위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청원을 가지고 청문회를 하겠다.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에서 증인까지 거의 확정을 해서 아마 의결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청문 절차를 갖게 되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에 대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야 의원들이 발언을 하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입장이 나오고 청문 증인들이 나오면 묻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자체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을 증인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이 파장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터부시해서 무슨 개딸들이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무겁게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첨언하면 아마 지난번에 그 입법 청문회 할 때는 최상병과 관련된 사건들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마 이 탄핵에 대해서는 최상병 문제도 있지만 도이치 주가 조작 문제라든지 명품백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부분,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나 지금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거나 이 증인들을 불렀을 때 뭐라고 하는지 특히 지금 문자 몰라야 되고 있는 이모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증인으로 부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그 카톡방에서 관련된 분들을 아마 제가 보기에 증인으로 다 부를 것 같은데 그 변호사든 이런 분들 나왔을 때 뭐라고 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그 청문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국회가 이런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지를 이번 국회를 보고 알았거든요. 국회 청문회가 다 가능하는구나. 예전에는 몰랐는데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청문회를 다 생방송으로 보면서 이쪽 얘기 저쪽 얘기를 다 들어보자. 얼굴을 보면서. 그렇죠. 이번에 박정훈, 임성근 그럼 답은 대장 나올 것 같아요. 보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제 뭐 법적 절차 수사 얘기하는데 그거는 미행성이기 때문에 모르고 아무도 못 보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언론에 나오지 않는 한은. 그리고 법정도 뭐 공개한다지만 실시간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청문회를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본인이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보면은 뭐 법무관리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뭐 그게 회수와 관련된 거다. 아니면 전화 올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서도 거부하고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고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나와서 뭐 야당이 뭐 유효타가 없었다느니 뭐 실체를 못 밝혔느니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국정농단 때도 보면 사실은 국정조사에서 실체를 밝힌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그런 보겠습니다. 의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보지 말고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른바 국민 여론. 네. 그러니까 실정법 위에 국민 정서법이 있다. 그러니까요, 정서법이 그러니까 있죠. 국민 정서법에 네. 해당될 수 있는 청문회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예. 있는데 거기서 증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 태도, 얼굴 모양까지 다 보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아, 진실을 말하는구나. 네. 아니면 저건 위장이구나. 뭔가를 방어하기 위한 거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가 상당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정치 이슈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뭐 1인 정당화 맞겠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 일단 우리 김철근 총장님 얘기 들어보고 현근태 의원님한테는 당내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두관 전 의원의 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불출마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역대 당대표 연임한 경우가 지금 24년 만인데 DJ 때 이후에 처음인데요. 더군다나 DJ 때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당내에 우군이 많이 총선까지 본인이 공천 다 그 대표를 지내면서 총선을 치렀기 때문에 우군이 많은 상황이에요. 굳이 당대표직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나 수사 리스크의 방어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그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해창 총재 시스템으로 갈 거냐. 이해창이 당대표 총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대표직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와서 결국 대통령이 떨어졌고요. 저 문재인 대통령은 당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연임을 하지 않았어요. 않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지금도 민주당에 자꾸 일극 체제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히 이재명 일극 체제로 민주당이 정지돼 있는데 굳이 당 대표까지 해서 당내에 다양한 목소리를 다 잠재울 이유가 있느냐. 그럼 결국은 민주당을 원래 좋아하고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만 투표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없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는 사라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 불출마하는 게 답이다. 당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뭐 같이 아마 오늘 출마 선언한다고 하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출마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야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국회에서 통과된 게 어느 정도 대통령도 예전에는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정상적인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려도 김철근 총장님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약간 비상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야 간에 한치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데 이미 이제 다 기소돼서 재판 받고 있어요. 물론 지금 법인카드 추가 소환한다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결론을 정해진 거라서 이미 기소가 되면 그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래저래 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재명 체제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치 상황이 대비할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김두관 전 의원 출마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서는 아마 대부분 그래도 좀 다행이다 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의원 혼자 나왔을 때는 이게 그러면은 법을 규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찬반 투표를 할지 말지 이게 사실 좀 곤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얘기 나온 것 같은데 김두관 의원 아시다시피 이장하고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다 기존적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아마 출마한 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이어가겠다 한 것 같아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총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얼마나 좀 힘을 발휘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 때도 박용진 전 의원하고 나왔을 때도 1대1로 붙었을 때도 77.7% 나왔거든요. 그러면 김두관 의원이 박용진 의원보다 더 선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더 눈에 띕니다. 자, 7월 23일인데요. 지금 첫 TV 토론회 열렸고 어제 TV조선에서 했고요. 한 4회 정도 TV 토론회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참 어쩌면 좀 기대가 되는데 TV 토론회 총평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무래도 지금 당 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 같아요. 익시입 때문에 문자 익시입 그걸로 난리는 나는 아니 그게 다예요.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없고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 거냐 불리할 거냐 막 이른바 여의도의 정치 전문가들은
그거 분석하기 바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여당의 당대표 후보인데 앞으로 임기 2년이니까 당대표 후보일 때는 나는 대통령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당에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은 이렇게 이라도 좀 하고 이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견인도 하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그 문자 그것도 6개월 전에 있었던 문자 만약에 그 문자대로 뭐 의도가 서로 또 상반되던데 사과를 했다면 뭐 총선 결과론적으로 뭐 어쩔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과거를 파고 앉아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시죠. 자, 총평 좀 해주십시오. 저는 어제 보면서 원희룡 후보가 조금 수세 몰렸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친인척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걸 누구냐 근거를 대라 얘기했는데 원희룡 후보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얘기했다는 것도 아니라 나 지금 그 얘기 안 하겠다라고 그 얘기는 본인이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공격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뭐 증거를 내놓든지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안 하겠다. 우리 현근택 변호사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약간 발을 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왜냐면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근거가 없거나 없는데, 부족하거나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수세에 몰지 알았더니 오히려 그것들이 역공을 했을 때 원희룡 후보가 대응을 못하면서 그리고 이 문자 문제도 원희룡 후보는 본인하고 관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왜 그 당시에 그러면 사과를 안 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 보면 원희룡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좀 수세에 몰리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이게 말미에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상 편지가 있던데요. 요걸 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준비됐으면 한번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영부인께서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의 어떤 그 불편한 관계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나서야 되는 그 일 또는 나선 것 자체도 불통이 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제가 눈치 안 보고 대신 우리 집안에서의 얘기가 담장 밖으로 안 나가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그걸 통한 보수 정권의 재창출에 있어서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국민의 힘을 다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전하는 영상 메시지 이제 보셨는데 두 사람이 입장이 조금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감이 좀 세고 뭐 명예 총재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 선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 보고 총재하라 그러시지. 근데 대놓고 이렇게 좀 창피하네요. 창피하다. 저는 뭐 원희룡 후보가 뭐 우리 집안 얘기 담장 밖으로 못 나가게 하겠다는 얘기야 뭐 약간 아부성 충성 맹세 같은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한 얘기 대통령님과 저의 목표는 완전히 같다. 보수 정권 재창출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과연 같을까? 저는 사실 여기서 물음표. 그러니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있을지 아니면 본인의 안위에 대해 관심이 있을지 저는 여기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약간 어찌 보면 곤란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거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물음표를 할 거다. 나는 재창출에 관심 없어. 내 권한을 지키는 게 중요해. 내 탄핵 안 되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그게 제가 보기엔 좀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부분이다. 뭐 언론에 XX 못 믿겠다 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슈아와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 또 김철근 총장님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또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네. 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메타보이스 부대표 김봉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실력자고 능력자십니다. 자, 쇼미더민심 저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조사 개요 좀 소개해드리면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됐으며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LS 방식이고요. 응답률은 2.5%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본 게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자, 박영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이 32.9%였고요. 지난주에 비해서 1.5%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평가는 64.9%로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1.7%가 상승했습니다. 조사기간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임성근 사단장의 어떤 경북청의 불송치 최종 결론이라든지 대통령의 최해병 특검 거부권, 전자결제 부분까지는 이 이슈에서 좀 이 여론조사 응답층이 체감할 만한 이슈로 꼽아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미국 해외 출장도 이슈가 있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불거지고 있는 이종호 녹취록, 이른바 이제 이 녹취록권은 이번 조사에 좀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조사 기간이나 시간만 두고 봤을 땐 그런 것 같고요. 표집 성향은 보수가 333명, 중도가 412명, 진보가 257명으로 조사가 됐고 이번 주 월요일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개월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봉신 대표님,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30% 초반이긴 한데요. 예. 전화면접조사보다는 긍정평가가 좀 높게 나오네요. 아하, 여기 ARS라서 그렇습니다. ARS라서 좀 그런데요. 아마도 이제 AR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관여자들이 많이 이제 모이는데 역시 뭐 대통령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조금 더 모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이거 추이를 볼 것 같으면 이제 지난 2월 달에는 한 40까지도 이제 나왔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는 좀 낮아져서 32인데 뒤에 또 이제 정당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여당 지지도보다도 국정 긍정률이 더 낮은 비율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당에 대한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빠지는 분들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긍정률이 오히려 여당 지지도를 잡아서 더 못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한 1, 2주 동안은 여당이 이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여당 지지도는 좀 더 높아질 텐데, 그럼 국정 긍정률이 얼마나 같이 동반상승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동방상승할 수 있을지. 사실은 계속 줄곧 30% 초반입니다. 저희 조사 봐도 중간에 20%대도 갔지만 대략 한 30% 초반, 뭐 중반까지 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 머무는 것 같고요. 뭐 비슷한 조사인 리얼미터도 그렇게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뭐 반등할 만한 뭐 그런 요인은 없다고 두 분도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전당대회 얘기를 하셨어요.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전당대회 우리 결과를 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선 투표를 만약 한다면 한동훈 대 원희룡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요거를 질문했는데 이 결과 한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전제를 하자면 이제 이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당원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 응답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 실제 한동훈과 원희룡 후보가 각각 올라갔을 때 누구를 당대표로 지지할 거냐를 물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47.8%로 상당히 높은 그 지지도를 보이고 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이 21.3%, 또 지지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도 27.7%로 높은 편이어서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 70세 이상은,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선택한 게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김봉신 대표님 보실 때는 이 정당별로 뭐 지지자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하죠. 이게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그 차트의 47.8대 21.3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사실은 이제 전당대회 바로 이제 사용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 다시 얘기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든지 이제 다른 정당 지지자들을 이제 빼고 나머지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될 텐데요. 그랬을 때 국민의힘
위원장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합니다. 72.8. 예. 72.8대 그 원희룡 전 장관은 22.7이니까 예. 거의 일방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관무응답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31.4대 11.8이니까 크게 봐가지고는 한 3배 정도, 3배 가깝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고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도 60.3%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이 민심이 당심으로 반영된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일방적으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8대2입니다. 당원 80, 민심 20%인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이 그 원희룡 전 장관이 그래도 비슷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압도하는 상황이거든요. 문자 사건, 이른바 익십 문자 사건. 이거 안 먹힌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지금 분위기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텔레그램이 공개가 되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의 하나로 저는 봤고 실제로 이 국면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지만 여타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수치들 때문에 그런 것은 모르겠으나 뭐 여러 취재 경로를 통해 저도 종합적으로 정보를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캠프 쪽 분위기가 고무적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텔레그램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더 뭐랄까 한동훈 지지층은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한동훈 후보조차도 이대로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고 이건 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봤습니다만 텔레그램은 어느 쪽에서 나왔는가? 김건희 여사 핸드폰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원 목적은 80 당심,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전당대회 룰 80대 20 중에 80%의 당심에 한동훈은 배신자다. 한동훈 때문에 지난 총선을 패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고 근데 다만 이것을 한 걸음 떨어져서 몰입하지 않고 바라보면 누군가는 전투에선 승리할 수 있는데요. 전쟁에선 패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수 대분열로 가는 전초전이라는 걸 각자 다 모르고 지금 이 상황에만 몰입해가지고 과거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러다가 정말 다 죽는다. 이거를 알면서도 이 상황에 너무 몰입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가 당원들을 위해서 또 집권 여당을 위해서 미래 비전과 같이 미래를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반장 될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 네가 뭐 어땠다. 과거에 네 잘못이다. 과거에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심지어 어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요.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은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는 폭로까지 해버렸어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너무나 한동훈 후보자가 월등히 앞서다 보니까 아마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뭐 문자라든지 뭐 별의별 걸 내는데 우리 박영식 에디터 말대로 미래가 아닌 과거로 하고 어쩌면 이거 계속 공개되면 국민의힘 입장이 좋지 않은 얘기예요. 개입 같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지율을 흔들 수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지금 전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의 지지도는 크게 흔들 수 없다라고 이제 봤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두텁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당심을 그러면 윤심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윤심이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총선 이후에 거의 과거 이제 집권 초기하고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땐 윤심이 당심을 추동하는 힘은 지금 많이 잃었고 오히려 당심과 민심이 좀 더 동조화되는 현상을 볼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대 나머지 세 후보를 놓고 보면 마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내에서 개혁 세력인 것처럼 보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뭐라 그럴까 과거에 방금 우리 박영식 에디터님 잘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좀 더 가까이 계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숙으로 보여요. 모양새가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지만. 이제 구태대 뭐 혁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가지고 갈 포지션이 그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나경원 의원 두 사람을 이렇게 결선에 붙여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박영식 에디터? 예, 뭐 거의 유사한 결론인데 네. 이렇게 양자 대결로 좁혀 보니까 네. 원희룡 후보가 붙였을 때보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줄어드는 격차가 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47.87% 예, 이렇게 나오고요. 나경원 의원은 25.2%, 네.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다 24.6%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전 지역이나 전 연령층에서 여기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답변이 다수로 보여지고요. 네. 뭐 나경원 후보 역시도 이 여론조사 응답층에서는 친윤 내지는 이제 범친윤으로 인식하는 여론조사 응답층들의 어떤 그런 평가가 들어간 것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평가를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전 장관보다는 나경원 의원이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든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앞서네요, 많이. 예, 5점 이내 격차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미세합니다. 미세한 차이고 예.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친윤은 원희룡, 비윤은 한동훈, 나경원 의원은 좀 포지션이 좀 뭔가 애매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을 네. 친윤 뭐 비윤, 반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그 프레임이 안 통하고 예. 오히려 한동훈 대 비한동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게 아하. 사실은 원희룡 전 장관 한동훈과 원희룡 이렇게 했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을 지지하던 분들이 만약에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했을 때 네. 이쪽으로 확 쏠리느냐 하면 아닙니다. 분산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지지자들도 뭐 한동훈 대 원희룡 했을 때는 원희룡 장관 쪽으로 확 쏠리는 게 아니고 분산된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상호 시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로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뭐 단일화를 한달지 이렇게 나타났을 때의 좋은 결과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강고한 지지세를 그냥 확인해 주는 정도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윤심을 가지고 윤심, 비윤심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프레임이 아니다. 한동훈은 그렇게 비한친 한동훈이 아니냐 이거네요.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여론조사 결과를 예. 보면 예. 그래서 지금 뭐 임요한 의원이 나경원, 원희룡 두 사람 단일화 얘기했는데 뭐 단일화 해본들 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런 여론조사라면. 그러니까요. 저는 인요한 의원께서는 네. 이제 그 정치를 보실 때 좀 전 좁은 시야와 관점으로 보신다고 봅니다. 이 맞습니까? 죄송한데 좀 네.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네. 보고요. 지금 뭐 단일화 언급을 예, 하셨는데 예. 나경원 후보부터 얘기를 하면 나경원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프랜차이즈 스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 뉴진스 같은 존재죠. 예, 이 그 예. 국민의힘의 뉴진스 예. 같은 존재인데 예전에는 이준석 후보하고 전당대회 치렀을 때 당심에서는 당연히 우위에 있을 우위에 정도로. 있었어요. 네. 민심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밀렸었죠. 그렇죠. 갈 그러니까 때. 이제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은 나경원 후보를 그만큼 좋아하는데 네. 나경원 후보는 그 연판장 사태 때 자신이 어떻게 물러났는지를 상당히 그 아쉬워하고 뭔가 좀 분노에 차 있었을 텐데 네. 지금 이 도전에서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마침 죄송합니다. 그 안철수 의원처럼 철수를 하게 된다면 네. 나경원 후보에게 달리는 꼬리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일단 신빙성이 떨어지는 얘기라고 철수하지 보고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당대회 네. 구도를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원희룡 후보와 단일화를 하게 되면 네. 결선 투표의 가능성은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표가 분산이 돼야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와 단일하게 되면 이거는 뭐랄까 자신이 스스로 비윤이다, 반윤이다를 노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당원들에게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밀어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너무 낮다고 보고요. 네. 죄송한데 죄송할 거 없습니다. 인요한 의원은 네. 뭐 말씀하시는 것마다 저는 좀 그 과거에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는 게 뭐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네. 부모의 잘못이다, 뭐 마피아는 가족도 안 거린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어가지고 의원 되고 나신 이후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뭔가 잘못 짚어왔어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선거 구도라는 거를 이제 짚으실 때 단일화 가능성 언급한 부분은 저는 뭐 크게 안 잘못 맞을 보고 것이다.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언급하고 자, 싶습니다. 마저 하나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두 사람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 전 위원장과 맞붙었을 네.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이 50% 이상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1.1%고요. 윤석열 의원은 21.6%,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게 24.2%여서 다른 어떤 후보들과의 이 양자 대결에서도 뭐랄까 한동훈 후보가 가장 그 우위에서는 결론을 보여줬습니다. 예. 결국 뭐 이 한동훈 대 누구를 앞만 붙여봤자 큰 차이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지역구가 이제 인천 쪽인데 인천이죠. 여기는. 인천 경기에서 다른 후보 대비 뭐 굉장히 좀 뚜렷하게 좀 높게 나온다. 예. 이러지를 못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렇죠. 이제 TK, PK에서는 좀 더 이제 약간 미세하게 저조한데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 자체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뭐 총선 때 그 얼굴을 많이 내밀었는데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수도권에서 좀 더 잘 됐으면 조금 더 힘을 낼 법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예. 사실은 당원들이 거의 한 40% 가까이 있는 그 뭡니까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도 영남에.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습니다. 누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우리 조사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이 이 세 사람을 압도하는, 또 당심이 8입니다. 민심이 2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그렇다면 지금 조사상으로는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런 싸움이지, 윤심, 뭐 친윤, 비윤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이렇게 여론조사가 잡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네. 12일 정도 남았 아직 남긴 남았어요. 또 한 2주 정도가 미국에서 돌아오시잖아요. 예, 2주 정도가 남았고 최근에 이제 불거지는, 저도 과거 얘기는 하고 싶지 네. 않습니다만 여러 단독 보도를 통해서 윤한 갈등이 있었던 시절에 아주 내밀한 이야기들이 그 정치권 관계자들로부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대통령께서는 이런 XX를 어떻게 믿냐라는 그런 보도까지 나올 정도니까 요거 커요. 네. 욕설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네. 크거든요. 그래서 그 텔레그램을 내용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역정 내신 부분에 대해서 네. 뭐 내가 좀 미안하다, 이제 내가 죄송하다, 송구하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 그 맥락이 좀 맞아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 지금 현 국면은 대통령실과 용산에서는 이른바 이제 어명이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니들 모두 짐 싸라라는 어명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정도가 예, 예. 뭐 물론 대통령실에서 예, 예. 절대로 선거 개입 안 한다, 당무 개입 안 한다,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에도 안 맞고 그렇게 믿는 국민들은 없기 때문에, 다만 이 국면에서 12일 동안 또 다른 2, 3차전이 없겠느냐? 있을 것이다. 저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흐름 자체를 꺾거나 판을 엎을 수 있는 또 다른 수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한동훈 우위로 나옵니다만 시간을 좀 더 변수는 있을 거.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대통령실이나 볼 거란 말이에요. 네. 야, 심각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보고 맞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심이 중요한 거죠. 네. 결국 당심이에요. 지금 예. 국민의힘 전당대 룰 자체는.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민주당으로 한번 가봐요. 자, 이재명 전 대표 그리고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 두 사람 중에 누가 좋으냐, 지지하느냐 질문했는데 김봉신 대표님께서 결과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전체 중에, 그러니까 1,001명 네. 중에서는 이재명 44.9, 김두관 37.8로 오? 예, 아주 큰 차이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오, 지지 후보 없다, 뭐 놀랍습니다. 16.4, 잘 예. 모른다 0.9 나왔는데 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보면은 일방적입니다. 이재명 87.7, 예, 그리고 김두관 9.9. 예. 김두관 전 의원님이죠. 네. 네, 전 의원님 상당히 호기롭게 나오시기는 했는데 지금 아직은 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4대 37 이 정도면 뭐 아주 근소한 차이 아니냐, 생각보다 격차가 크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지자, 민주당 지지자한테 봤을 때는 아주 또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2,000명, 1,000명 민주당 지지자만 대상으로 네. 했을 때는 이런 결론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400명의 중도, 333명의 보수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다라는 그렇죠.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수치상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이 412명, 333명은 민주당 지지층, 그러니까 좀 진보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수치상으로 보면 이재명 어떤 일극 체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이제 필요성으로 응답을 하신 것 같고, 네. 내가 또 뭐 심지어 뭐 중도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재명을 또 누군가가 다들 지지해 주겠지라는 심정으로 응답을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역구, 왜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로 따지면 지역구는 민주당 찍고 뭐 비례는 정의당을 찍었던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심리로 김두관을 지지하는 응답을 보였을 거다라는 이제 대목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동정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론? 김두관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김두관 의원에 대한 동정론인데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약속 대련으로 보이는데 김두관을 그래도 응원해주고 싶다. 호기롭게 등장했다. 네. 그래도 이제 이분을 지지해줘야 된다. 친문 그리고 이제 부산, 경남, 부울경 정서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김두관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공감대도 또한 이 응답층에게도 보면 또 나온다는, 있을 수 있겠죠. 이거만 봐도 뭐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쏠리는 모양새인데, 요번에 당대표 예비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25% 이렇게 반영하고 중앙위원 표 비중을 좀 줄이는 걸로, 요거는 당대표 선거도 선거지만 뭐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흐름? 아니, 권리당원이 들어가는 것 자체는 새로 반영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닐 텐데요. 네. 중앙위원이 이렇게 이제 중앙위원 아니면 이제 국회의원 이런 그렇죠. 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때 다르고 제가 봤을 때 비슷한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조직표잖아요. 조직표고요. 이분들은 그냥 사실 관여도가 높다라는 정도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정치기 때문에 민심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죠. 자기 직업이니까 이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분들께는 사실은 내 직업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느냐 이걸 먼저 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민심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많이 다를 수도 있죠. 권리당원 비중 뭐 높아졌다는 거 이제 그만큼 어떤 뭐 저는 열혈 지지층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열혈 지지층, 열혈 지지층의 비중이 높다는 거니까 뭐 그만큼 뭐랄까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뭐 높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뭐 국민의힘이든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당원들의 권리가 어쨌든 좀 커져야 그 정당의 요즘 당원민주주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원들이 그 당에 속해 있는 어떤 책임감이나 이제 사랑도 뭐 커진다고 봐서 당원들의 주권을 좀 이렇게 효능감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결론적으로는 뭐 이제 권리당원의 어떤 반영도를 좀 높이고 당원들이 끊임없이 이제 당이나 최고위원들 또 이제 후보들, 정치인들, 현실 정치에 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야 이 실제 뛰는 사람들이 당원들의 눈치를 봐서라도 열심히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고요. 아무튼 당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이 첫 단위가 아무튼 저는 뭐 이번에 첫 단위로 지도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는가? 전당대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당별 지지율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감이 가거나 조금이라도 더 지지하는 정당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뭐 매번 하긴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대표님? 더불어민주당이 34.5%고요.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극히 미세하게 수치로만 보면 국민의힘이 약간 높은 것처럼 보이는데 오차범위 이내입니다. 그래서 대등합니다. 국민의힘이 38.1입니다. 조국혁신당은 9.8, 개혁신당이 4.8, 새로미래 0.7, 진보당 1.9, 그 외 다른 정당이 2.0, 지지하는 정당이 없음이 7.3, 잘 모르겠다 0.8입니다. 요거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역전을 했습니다. 뭐 미세하긴 하지만 지난번하고 눈에 띄는 게 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제 가장 큰 건 주목 효과라고 봅니다. 전당대회 효과입니까?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언급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전당대회가 저희가 앞서 짚어본 대로 이전 투구 양상으로 흘러가지만 그만큼 또 주목도를 빨아들이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목 효과라고 보고요. 또 반사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의 전당대회 보다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구도적으로도 그렇고 관심도 측면에서도 이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 문제가 주류 언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될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이 중도 그리고 보수
층에 일종의 반감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에 좀 몰입하는 분들은 이제 이 여론조사 응답층 중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으로 좀 더 쏠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아무튼 이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층들이 이 여론조사 안에서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환경 자체가 지금 구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댓글에 네. 뭐 우리 애청자분들 뭐 전문가들 많습니다. N님인데 네. 보수 표집이 많이 됐네요라고 아주 막 편안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병신 대표님도 한번 말씀 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정당 지지율? 예, 정당 지지도요. 예.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높아진 거는 사실은 그 컨벤션 효과가 있기는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죠? 4월 4주에 예. 국민의힘이 29.8이었거든요. 예. 지금 38.1이니까 약간 8.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올라갔죠. 예.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비슷해요. 34.9 그리고 지금 34.4니까 거의 비슷한데 조국혁신당이 그때의 17.8로 고점을 찍고 지금 8%포인트 빠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좀 봐야 되네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빠지면서 예. 국민의힘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오, 이게 이상하네. 묘하죠. 민주당 쪽으로 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빠진 그 지지세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건 조국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네. 어떻게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만 온 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역동성을 좀 보여준다. 역동성.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점도 우리 김봉신 부대표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인사이다 애청자들의 여론을 알아보는 쇼미더 사심 코너입니다. 민심하고 사심요. 이번 주 저희 질문이 한동훈, 김건희 문자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무엇인가? 요거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판단을 내렸습니까? 한번 짚어주십시오. 예, 총 그 투표를 보니까 4,200분의 구독자분들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재미있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다. 우리가 질문이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익십한 것도 문제인가? 김건희 여사가 왜 이걸 직접 연락하느냐? 개입 아니냐? 댓글팀 존재가 되는 것도 문제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개 물어봤는데 다 문제다. 그러니까 뭐 익십, 직접 연락한 거, 댓글팀, 그러니까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전부 다 문제다가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약 70%를 해당했고요. 예. 사심을 이제 드러내 주신 우리 댓글 주신 분들이 아니 이렇게 그 잘못해 놓고 사과하는 게 어렵냐? 우리 어릴 때 도덕 시간에 다 배우지 않았냐? 댓글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사과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요. 또 댓글 소개 좀 해주시죠. 이 논란과는 별개로 특검 나오네요. 특검을 외치시던 그 구독자분이 계셨습니다. 특검을 여러 번 외쳤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예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이 대목을 또 짚어주셨고 모든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이 할 수 없다라는 댓글도 보이고요. 아니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은 어디로 간 거냐? 이런 답도 있네요. 아마 이제 전당대회 국면도 국면이지만 이제 텔레그램 사태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연락한 것을 두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이 댓글 주시는 분들의 어떤 사심이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 민심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봉신 부대표, 박영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먼저 민주당 이야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아마 오늘 대표직 연임 도전에 공식 선언하겠다 말씀을 했고요. 아니면 늦으면 내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두관 전 의원, 이재명 대표를 좀 견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웃어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자체는 당연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요. 웃었어서 제가 좀 그랬습니다. 웃을 수 있죠. 네네. 그러니까 웃으신 거 먼저 웃으신 것 같아요. 제가 웃었군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 자유와 다양성 맨날 얘기했고, 또 그리고 역동성을 또 강조하셨더라고요. 전 그 말씀에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진짜 견제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사실 많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렇고. 자.
견제가 좀 어렵다. 근데 이게 김두관 의원도 전 의원도 뭐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김두관 전 의원은 사실 그 이력이 좀 화려하잖아요. 이제 과거에 이장 출신에서 행안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또 경남지사까지 하면서 이제 의원까지 지낸 상당히 좀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김두관 의원의 출마 자체가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어차피 당선을 다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출마를 하는 거니까 뭐 그냥 나름의 뭐 경선의 그 일극 체제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약간의 구색 맞추기용 아니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민주당의 경선이 이제 뭐 시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주목받기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하.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민주당의 다선 의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통해서 정치를 해나가는 것이고, 조금 더 큰 꿈들을 가져가면서 당이 좀 다양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수는 높으면서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낮고 또 당원들한테 지지도 못 받고, 그러니까 출마는 못 하는데 또 의원은 계속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기득권화되는 당내 구조는 그분들에게도 안 좋지만은 또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고 또 민주당 전체에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좀 다선 의원들의 기득권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좀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사실은 다들 뭐 한 4선, 5선쯤 되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살이는 정치죠. 또 한 번 이제 배치를 달기 위해서 눈치 게임을 하고 있다.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황희두 이사님. 그 같은 당 의원이지만 저도 이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이 하는 게 뭐 전반적인 분위기도 맞고 그렇게 윤석열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힘을 보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언론에다가 대고 자꾸 뭐 한 다선 의원에 따르면 이러면서 뒤에서 자꾸 얍삽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신인규 그 위원장의 말씀도 그러니까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게 정치인이지 뒤에서 저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또 이따가 뭐 얘기 나오겠지만 우리가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안을 다 실명으로 얘기하는 게 100% 가능하다 보진 않습니다만 뒤로 가가지고 자꾸 또 막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뭐 지금 김대중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뭐 김대중 때부터 그럼 내가 정치를 해왔는데 뭐 이런 민주당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본인이 그렇게 그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뭐 했는가 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의 그 비전과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뒤로 가가지고 언론에 떡밥만 주는 거는 비겁하다 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김두관 전 의원이 이제 나와서 대항마가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당대표 선거는 조금 흥행이 덜 된다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금 흥행이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 5명은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명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명 이상 도전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최고위원은 거의 과열 상태죠. 여기는 뭐 정말 서로 하려고 그래요. 뭐 매일 그냥 출마 선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뭐 그걸 나름 뭐 흥행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아까 그 당대표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가 거의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본인들의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좀 확보해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뭐 원내외를 따지지 않고 많은 분들이 출마 선언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뭐 이현주 의원도 출마 선언한 것 같고 또 전현희 의원도 이렇게 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뭐 최고위원급의 그 단계에서라도 좀 민주당에 대한 다양한 뭐 반성과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뭐 미래의 희망이나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비전을 좀 제시하는 좀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얘기합니다. 다 친명만 얘기하는 거 아니냐. 최고위원들도 12명 다 친명 일색이다. 이 비판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가 거의 한 명 체제로 되니까 최고위원 체제도 어떤 방법 없습니까? 아니, 방법이 없죠. 그 제한된 바운더리 내에서 지금 뭐 아름아름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자면은 이재명 대표의 물론 뭐 일극 체제 내지는 뭐 사유화 논란도 전 당연히 문제 제기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더 본질적으로 정치를 오래 하고 많이 누리신 분들이 마치 학생이 시험장에 안 들어가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보기 싫다. 근데
국민들 앞에 늘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평가받고 더 큰 책임을 맡고 더 큰 정치를 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다들 자기만을 위한 보신 정치를 하니까 이게 정말 민주당의 건강한 그런 발전, 다양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후퇴됐다라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은 너무 좋아할 거예요, 비판하기. 이런 거. 황희두 우리 이사님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상황 자체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너무 이재명 중심으로 뭉쳐져 있고 모든 최고위원도 이재명 내가 친명입니다, 내가 친명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언론에서 그렇게 프레임 잡는 거에 대해 또 이제 의견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해야 된다랑 지금 상황에서 어쩌겠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비판이 부당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고 또 나오는 분들이 내가 친명이다, 내가 막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당 대표 체제는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국힘도 알고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그 지도부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이 다음에 오늘 이 뒷타임에 나오시는 걸로 보이는 이제 김병주 의원도 계시지만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이번에 그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이게 정신 나간 이런 국민의힘의 그 비판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화면도 봤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 혼자서 그 거의 막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상대하는 모습 그런 게 상징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또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조롱을 하지만 뭐 여기 보면 검찰, 언론 등등 각 그 전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지도부에 들어와서 마음을 얻을 것인가, 다수의 국민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한 말씀만 드리면은 윤석열 정부가 워낙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체제 뭐 연임, 뭐 저는 연임을 비판하진 않습니다만은 당원을 바꿔가면서까지 연임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두는 거고 아마 중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좀 거부감이 더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정치의 본령이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가 골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팀으로 치면은 야구 같은 축구 같은 팀 스포츠가 정치인 건데 뭐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강팀의 기준이 홈런 타자 4번에 배치해서 딱 한 명 있는 팀이 강팀이겠습니까? 그거 우승 못해요. 못하죠. 근데 이제 1번부터 9번까지 다 출루가 가능하고 도루도 할 수 있고 수비도 안정적이고 이런 팀이 강팀이고 계속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상성을 많은 국민들이 공감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정치의 본령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민주당도 이런 건강한 팀 플레이 이 정치의 본령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팀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게 팀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도 전당대회 흥행이 되고 있는 정당은 지금 국민의힘 같습니다. 자, 문자 논란. 이건 뭐 3대1 팀 플레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자, 문자 논란. 일단 일십 요새 어떻게 보세요? 그거 문자 논란 지금. 일단 다른 많이 웃으시네. 오늘 잘 웃으세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문자를 보낼 때 답장 열심히 해야겠다. 저도 생각이 많이 들고요. 가끔 일십 하거든요. 보고 봤는데 답장 안 하는 것보다 안 본 척하면서 답장 안 하는 게 더 감정선을 건드는 건 예의에 저 맞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5번이나 그렇게 했다니까 뭐 이제 김건희 씨 입장에서 열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자기가 대선 때 사과했다고 10% 지지율 꼬라박았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과하라면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사과하기 싫어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사실 다른 중요한 이슈들도 많은데 그 댓글팀 얘기가 전 가장 꽂혔어요. 제가 계속 그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제가 되게 존경하다가 이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 댓글 문제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그거에 제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이명박 정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전부 다 저런 댓글 공작의 결과물이었구나 느끼고 충격받아서 벗어난 건데 여전히 그런 게 돌아가는 건가? 왜냐면은 다른 신자유주의라든지 뭐 그러니까 초부자 감세 그다음에 지금 뭐 공영방송 장악 이게 이명박 때 멤버들이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뉴라이트 색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댓글팀도 괜히 내 얘기 나온 게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면서 자 결국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이 문자 얘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어쩌면 무대응 기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은데 무대응 기조
뭐 대응할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일말의 양심이 있는 건지 뭐 더 이상의 이제 국민 앞에 할 말이 없겠죠.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가 뒤섞여 있는 문자의 노출, 그것도 그 내용까지 노골적으로 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걸 이용해서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게 얼마나 좀 비루해 보이지 않습니까? 참 유치찬란해 보이는 건데 저는 여기서 본질을 자꾸 가리고 마치 그런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의가 있냐 없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런 좀 표면적인 걸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신이 많고 윤석열 패싱 현상이 일어나는 게 이제 국민 청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건희, 한동훈까지도 윤석열 패싱을 했다라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잠깐, 김동훈, 김동훈. 맞아요. 한동훈. 김동훈이요. 죄송해요. 한동훈, 죄송해요. 합치면 김동훈. 왜 그러세요, 또, 몰아가지 마세요. 한동훈, 김건희 두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패싱했죠. 아니, 이게 저는 패싱이라는 게 당시 1월 달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이 뇌물 혐의에 대한 사과 문제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고도의 정부 판단 문제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서 당대표와 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통령부터 패싱되니까 밑에 비서실장이고 뭐고 간에 싹 다 무시되고 김건희 여사가 혼자 문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훈이 꽁냥꽁냥 한동훈이죠. 문자 보내면서 한동훈입니다. 서로 씹었다는 얘기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K 당무 개입이다. 그러니까 김건희의 K 당무 개입의 의혹이 있는 거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의전 서열 7위거든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7위인데 7위에게도 본인의 의사를 당당하게 5번이나 문자를 넣는 그런 기백이라면은 과거 양평 논란 있을 때 고속도로 노선 조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 장관은 의전 서열이 32위예요. 그럼 7위에게도 문자를 5번 넣을 정도면은 의전 서열 32위에게는 뭐 전화 그 더한 것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김건희의 국정 개입을 넘어서서 정당의 당무 개입까지 전방위적으로 국정 개입은 상시화돼 있구나라는 게 저는 이 문제의 핵심 아닌가. 오히려 문자 논란에서 읽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국정 개입하는 모습이 지금 보인 거 아니냐. 대통령을 패싱하고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게 다른 의미에서의 경로가 될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왜 나는 왜 나 모르게. 근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게 마치 현재 위치가 심각한 고부 갈등 사이에 고뇌하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약간 시어머니에 비유한다면 고부 갈등 속에 그 남편 괴롭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괴로운 남편의 지위에 있다. 전 그렇게 비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유도 뭐 가능한가요?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23일이니까 막 2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자, 이번 논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한동훈한테 유리합니까? 원희룡 후보한테 유리합니까? 둘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108명 단톡방에서도 이대로 안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연판장 시즌2가 벌어질 뻔하다가 그 안에서도 도저히 이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막 싸우고 있던데 당연히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다 보고요. 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뭐 문자를 까내만에 하고 있다가 결국엔 또 갑자기 거기서 좌파로 몰리고 이건 이따가 또 우리 신인규 위원장이 더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 뭐 비판만 하면 좌파로 몰리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길을 가서 사실 안철수 루트로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 후보로 불리던 사람이 그 외통위원장 그 선거에서 그 투표에서 김석희 의원한테 발렸어요. 졌어요. 또 발리다니요. 졌죠. 70대 25니까. 질 수도 있지요. 그렇죠. 질 수 있는데 70대 25로 지는 게 조금 많이 졌네요. 심각하게 졌네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였는데. 대선 주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의 소신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만약에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다 싶으면 정리하고 나오면 다시 뭐 공부를 하고 나오면 그럼 사람들이 또 다시 평가해 줍니다. 근데 여기저기 그때그때 기회되는데 붙는 거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고 합리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 예측이 빗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비상식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죠. 뭔가 좀 공적인 느낌도 나 보이고 그렇죠.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같으니까 와 그래 보입니다. 저는 그래 보이는데 이게 이제 합리의 트리가 오류가 합리적인 거군요. 오류가 생깁니다. 오류가 생기고 네. 비합리와 비이성의 눈으로 보면 저는 굉장히 그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거의 뭐 이전 투구식의 진흙탕에 개파 싸움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권력의 애완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파 싸움이 아니라 개판 싸움이 되고 있어요. 지금 두 분 다 세게 말씀. 네, 그래서 개판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의 애완견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판 싸움 속에서는 누가 이겨도 이긴 사람은 없는 게 되는 거지만은 냉정하게 비합리와 비이성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눈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결국에는 정권 재창출의 도구, 그러니까 맘엔 좀 안 들고 맨날 그 폼 잡고 멋부러진 얘기만 하니까는 좀 얄밉더라도 아이 저 한동훈 아니면 이재명 누가 꺾냐, 윤석열 정부 성공으로 이끌면서 정권 재창출 또 해먹어야 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김건희 여사와 싸우게 되면 이제 고부 갈등 속에 윤석열 대통령 외로우면서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야 이거 한동훈으로는 어렵겠다. 오히려 과거에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이 시끄러웠던 것처럼 이번에 또 반복할 수 없다. 업그레이드 이준석 버전이다. 이건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당원들에게는 전 지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결국은 2주 남았지만 원희룡한테 더 유리하고 한동훈한테는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결선으로 가버리면 끝나는데 전 한동훈 후보가 결선으로 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과거에 친윤들이 영끌로 했을 때 김기현 후보를 52% 겨우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영끌도 아니고 내부에서도 막 진흙탕,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개판 싸움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52%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결선으로 갈 텐데 한동훈 후보가 한 40%,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30%, 나경원 후보 한 20% 얻을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선 갔을 땐 이게 어떻게 뒤집어져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어대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다. 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 덧붙여서 지금 이 비상식적인 판에서의 싸움으로만 보면 가장 득본 사람이 저는 장해찬 씨로 보입니다. 장해찬요? 왜냐면은 그제 나왔더라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다시 언론이 또 주목해주고 있거든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편에 전적으로 막 붙어가지고 막 한동훈 씨 비판하니까 갑자기 또 잊혀져 있던 사람이 등장했어요. 요 판에서 제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저희 방송에 혹시나 가능하면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의자 하나 더 놓으셔도 됩니다. 젊은 정치인. 저는 권력의 애완견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 진돗개거든요. 국민 진돗개. 저랑은 좀 품종이 다릅니다. 저는 국민만 바라보는 대표님은 국민 진돗개. 황희도 이사님 뭡니까? 저도 사실 풍산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풍산개, 국민 풍산개. 풍경이 좋으신 분이야.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 얘기를 좀 해보면 또 이분이 계속 SNS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얘기를 계속 하면서 비판을 하면서 유승민의 길을 가고 있어. 방자하다. 제가 좀 따라 해봤는데요. 홍준표 시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사안마다 훈수를 놓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좀 셉니다. 박근혜 정권 무너뜨린 사람이다. 뭐 이렇게 배신의 정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홍준표 시장의 글들은? 홍 시장은 권력의 애완견 중에 가장 그 뭐랄까요, 배를 뒤집고 배를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는 아주 그 순치된 애완견이거든요. 오래된 애완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해먹었기 때문에. 근데 전 이번에도 자꾸 그 유승민 전 의원을 소환해가지고 배신의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라는 용어를 쓴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수학입니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이란 말을 언급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해서 파면됐거든요. 그럼 배신자를 배신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충성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는 거랑 똑같은 이건 수학적 공식인데 자꾸 홍준표 시장은 본인도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탄핵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거의 무슨 충신으로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사육신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알라바이,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 저 홍 시장은 제가 아까도 국민의힘 비이성과 비합리의 눈으로 봐야 해석이 된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 비이성과 비합리의 전형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도발에 상대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 전 의원이 아마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지금 코바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코바홍, 코바콩. 네. 접신물에 코를 코를 받고 있잖아요. 코바홍, 코바콩. 예. 네, 코를 받고 있어서 허리 아프겠다. 네.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렇게 비판을 해놓고 갑자기 저렇게 접시에 코를 박아버리니까 지금 코바콩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지금 떠돌고 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도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본인이 지금 저렇게 얘기할 거면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었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홍준표 시장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이잖아요. 여의도 정치인이 아닙니다. 가장 그 요즘 좀 기사 나오는 거 보면 박정희 동상을 6m로 하겠다. 뭐 요런 얘기. 뭐 10m가 말이 되냐? 이순신 장군 동상이 6.2m니까 6m가 요 얘기만 나오고 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여의도 지금 정치 한동훈 씨 비판하는 게 그 구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대구시장의 역할이냐?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홍 시장이 그 세력이 없이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수명을 연장하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분은요 딱 두 개로 요약되는 게 언론 중독이고요. 하나는 기회주의예요.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으로 말을 바꿔가면서 뭐 속안에 그런 말도 생각에는 모든 입장을 다 내면서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맞듯이 정말 고장난 시계의 전형이거든요. 아니 홍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나름 전문가입니다. 제가. 근데 언론 중독과 이 기회주의를 가지고서 본인 정치 자기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의 업무를 챙기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니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전 남는 시간에 차라리 주무시든가 남는 시간에도 그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도 모자랄 분이 항상 언론의 주목을 위해서 중앙정치에 훈수 두고 한동훈하고 매일 싸움 거는 것은 정말 수준 이하다. 권력의 알라바이 짓을 뭐 영원히 하시겠지만은 저는 뭐 가망 없는 정치인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알라바이 때문에 김민전 의원 같은 사람들 보세요. 국회에서 갑자기 TV 자다가 일어나고 자기 이름 검색하고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그런 홍준표 시장이 저런 짓을 자꾸 하니까 후배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잠은 잘 수 있죠. 근데 왜 거기서 자냐고요. 그러니까 훈수들 시간에 차라리 잠을 주무시면 됩니다. 컨디션 조절을 위해. 대구시장의 시간은 정말 대구 시민들의 시간 맞습니다. 아닙니까? 근데 너무 쓸데없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강하게 어쩌면 선배 정치인들 알겠습니까? 이 두 분께서 선배 정치인들 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아주 쓴소리 알라바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하셨습니다. 참고로 알라바이는 그 권력의 개 이름입니다. 선물 받은 개 이름입니다. 프로베키스가인가 거기서 받았던. 전지 알라바이라는 말을 고유명사로 씁니다. 알라바이. 이해하실 분은 이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항상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또 질문 전에 공식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집중했던, 주목했던 한 주간의 이슈. 먼저 우리 신유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댓글팀. 네, 여론조성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정말 너무 특이하게도 보통 이제 그동안에 한동훈 후보의 그 행보를 보면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을 하면 즉시 고소! 즉시 고소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뭐 한동훈이 그렇게 수사를 잘했는데 LCT 수사는 왜 그렇게 했대? 이 말 한마디로 모 기자가 그런 어떤 SNS 이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재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한동훈 패소입니다. 한동훈 좋습니까? 패소입니다. 지기도 하는군요. 네, 패소입니다. 거의 잘 지내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거 안 했다면서 뭐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 부장에서 봤다고 했냐.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다 지적하고 바로바로 제소. 그때는 언중에 제소했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댓글팀, 여론조성팀이 있었다. 장예찬 전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야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내가 사실은 그 당사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체를 모를 수가 없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불법한 거냐. 내가 지금 그 불법인지는 말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얼마나 위험한 건지는 알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한동훈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 나도 덮겠다. 그렇지만 나한테 뭐 고소고발을 한다거나 뭐 나를 건드리거나 뭐 여사님을 건드리거나 그러면
더 폭로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럼 본인도 그랬어요. 근데 왜 본인이 이렇게 확신하냐 했더니 한동훈 측에서 자신에게 아무런 고소고발 무대응으로 나오는 걸 보면 알지 않냐. 야, 모든 대답이 끝났다. 네. 그 정도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은 사실 무근이다. 근거 없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이 정도면 무대응 아닌가요? 그래서 이거는 야 정말 조사를 해봐야 될 일이다. 근데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있었던 댓글팀 여론조사팀이라고 했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런 조직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가? 네. 문제가 될 것 같은 댓글팀 구성했는 거 그런 폭로 부분 또 대응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좀 눈에 띈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우리 김필선 변호사님 어떤 이슈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며칠 전에 이슈가 확 됐다가 지금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 약간 덮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 주진우 의원이 요새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단 저기 이거네요. 여기에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이거를 뭐 주진우 의원 말씀이 어떻다고 판단하기 이전에 기물 파손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직접 원문을 보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국회 윤리까지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슈가 될 거라서 이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먼저 그 원래 발언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주일 만에 조사를 한 다음 한 8명을 다 군 설비에 대해서 파손 책임이 있으니까 너희 집에 다 압류를 해놓고 일단 소송을 진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면 당하는 군 입장에서는 그 결과가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는 파손 사건이 아니라 사망 사건이죠. 하지만 사망 사건이든 파손 사건이든 조사의 체계라든지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은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맞아요. 이제 순직을 군 장비 파손 사고에 이제 비유해서 설명했다는 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명글인데 이거 보시면 저는 기물 파손 시 군의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는 매우 사안이 중대하므로 더욱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순직 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라고 해석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기물 파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검 여부에 대한 이제 필리버스터에서 군의 행정조사 남용 얘기를 하시긴 했거든요. 이거를 장비 파손에 빗댔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원문을 일단 보고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사실은 군의 올해 입장에서 쉽게 비유할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긴 하거든요. 본인도 저렇게 하니까 글쎄 우리 애청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누구 말이 맞는지 뭐 판단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지금 이슈는 검찰청 폐지 또 수사하고 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 이게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먼저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뭐 검수완박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개혁 방향? 일단 왜 이제 와서 이걸 하냐, 이제 와서 하냐, 지난 정권에 좀 제대로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뭐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야 이제 그 좀 더 근본적인 이게 문제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느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서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진행을 해서 뭐 체계를 바로잡아 보겠다라고 시도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지난 정권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안 됐던 중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휘발성 있는 단기적인 정치적 소지로 계속 사용이 됐거든요. 소비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런 식으로 소비되지 않고 정말 국가의 이제 중요한 수사 시스템을 바로잡는 좀 길게 보고 접근하는 그런 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중수처하고 공소청이 됩니다. 검찰청이 수사는 중수청에서 하고 중대범죄수사처, 검찰청은 기소청, 공소청 이렇게 되는 게 이 개혁 법안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진짜 오랫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이야기할 때도 개혁?
개혁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약간의 대중들에게 주는 피로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개혁이.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검찰 개혁을 완성시켜주는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화요일 날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이제 사설인가요? 기사에서 검찰 여태 뭐하다 지금 이 전 대표 부부 소환하냐. 이제 소환하냐. 여태 뭐 하다가 이재명 대표 부부. 그게 이제 검사 탄핵 발의 이틀 만에 바로 소환 통보를 날렸는데 검찰에서는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했는데 조선일보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통상적인 절차냐. 이게 처음 문제가 되게 된 게 2022년 1월인데 그때로부터 1년 9개월 동안 그냥 묵혀두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묵혀두고 있다가 또 그때로부터 9개월이 지난 지금 와서 통보를 하는 게 이게 과연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금 다 지킨 거냐. 그런 취지의 기사를 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검사 탄핵에 대해서도 지금 4명 탄핵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마치 언론에서는 막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막 이원성 총장이 막 지금 막 결기에 차 있다. 막 이러고 하는데 이문정 검사가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와서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니래요. 검사 게시판 조용하대요.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몇몇 원래 쓰던 글 쓰던 검사들 쓰고 뭐 댓글 좀 달리지 조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검사들이 이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자신들의 그런 과오가 드러날 때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검사 중에도 검찰청 내에도 있을 절대 것이다. 드러내지는 못하겠죠. 절대 드러내지 못하죠. 그래서 검찰 개혁 이거는 이제는 뭐 너무 당연한 걸로 이제 조선일보도 얘기하잖아요. 조선일보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그렇다면 두 분한테 한번 질문들을 법조인들이시니까 검찰 개혁을 할 필요는 있다. 검찰청 폐지만이 정답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닌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라고 하시니까 일단 그 검찰 개혁의 검찰 개혁을 관통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견제와 균형. 그러니까 그 검찰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서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구도를 만들자는 게 원칙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뭐 수사 기소 분리라든지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쓰던 말이라서 제가 썼습니다. 저기 수사 기소 분리는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관철되는 원칙은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그 공소청 설치,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수청을 만들자는 거잖아요.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처 이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 둘 다 원래 그 지난 정권의 초기 검찰 개혁안에 들어있지 않은 안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지난 정권 후기에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인데요. 지금 그런 기준에서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중수처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얘기는 뭐 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이슈가 되는 건 공소청이니까요.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대두가 됐고요. 저도 사실 초기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저도 그쪽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이유가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 때 공수청법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입법 검토 보고서 썼거든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왜 그냥 없애면 체계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찰하고 검찰하고가 서로 이제 견제를 해야 됩니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수사권이 경찰이 가져간 대신에 검찰이 견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영장 청구에 관한 통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수사 중의 통제고요. 수사가 끝난 후에 이것이 수사가 완료된 다음에 검찰로 넘겼을 때 검찰이 수사된 것을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수사에 보완할 게 있다거나 아니면 수사에 인권 침해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수사를 예를 들어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 또는 권력자를 봐준 경향이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검찰이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견제하는 2차적 수사권 또는 보충 수사권이라고 하는데 그 수사권은
검찰에 줘야 된다. 네. 그래야 견제가 된다. 견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기관을 완전히 빼면 안 되고 그래서 검찰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원래 생각이었어요. 네, 원래는. 그래서 네.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네. 그건 틀린 건데 지금 이제 공소청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2차적 수사권까지 공소청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 빼겠다. 예, 다 빼겠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짜 수사권을 빼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저는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가 제도라는 게 이제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검찰과 검찰의 관계가 네. 경찰을 사실은 검찰이 감독하는 관계로 왔잖아요. 그 이유가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 쉽게 얘기하면 일제 그렇죠. 순사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경찰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는지, 그 권력자 앞에서 약했는지를 봤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라고 하는데 네. 그 구조 자체도 일제시대의 경험 때문에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그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공수청 문제도 이미 검찰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검찰이 정권을 잡고 검찰 방식으로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어떤 문제를 했는지 우리가 이미 경로를 겪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검찰과 저는 연속성을 끊을 필요가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청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관청이. 예, 그래서 저는 공소청 현재 논의되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네. 다만 여전히 견제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는 필요하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더 이상 검찰이 직접 견제할 수 없고 부청 수사권을 다른 방식으로 이제 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지금 이거를 지금 아마 이걸 여기 보시면 네. 중수청과 관련해서 총실 산하에 둔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그 조국 혁신당하고는 안이 달라요. 조국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고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사실은 총리실 밑에 두는 이유가 그 수사의 부청 수사권을 총리실 산하로 총괄해서 이거를 통제하는 시스템까지 염두에 두고 여기는 겁니다. 네. 그런 안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요걸 기준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짧게 요점을 들어보니까 네. 과거에는 네. 뭐 이렇게까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있죠. 완전히 네. 완전한 어떤 필요성보다는 좀 보완적인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은 더 필요하다. 네, 더 필요성이 강화됐다라는 말씀 취지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의 대상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이 검찰 조직 자체를 그냥 두고서는 도저히 어떤 새로운 끊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끊어야 된다. 네. 그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렇지만 문제는 네. 대통령이 아마 이런 법을 만들어도 거부권을 행사할 게 지금 거의 자명해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탄핵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탄핵 얘기 좀 해보죠. 네. 탄핵 지금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도 하고 있고, 탄핵 관련해 청문회 한다고 하는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네.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빌미로 탄핵 조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이거는 본회의 의결이 없는데 탄핵 조사권을 발동했기 때문에 뭐 위법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안건 청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 안건 심의를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예요. 네. 이 중요 안건 심의를 청문회를 그러면 국민이 이제 거의 140 지금 6만 7만 그런데 이제 7월 20일까지 되면은 거의 뭐 최소 180만 정도는 뭐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드는데 네. 국민 180만 명이 이런 조목조목한 이유를 대며 탄핵을 발의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했을 때 국회가 무시하는 것이 정답입니까? 네. 아니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국회가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정답이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의문이고요. 그러면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뭐 발의가 140 그때도 뭐 7만 정도 있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때는요 청원을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대통령 탄핵해 주십시오. 청와대에게 발송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 수신처가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근데 네. 그리고 그 당시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 150만 명이 대통령을 응원한다라는 또 청원이 있었거든요. 네. 반대되는 청원이 더 많았고요.
전혀 다른 양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핵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특히 추경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도 없었는데 이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적도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지적 어떻게 타당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저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법을 제가 좀 펴놓고 있는데요. 네. 일단 청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국회법 이제 123조에서 청원서가 제출이 되고 네. 제출 조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거. 이거는 이제 동의를 받았잖아요. 청원서 제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24조 1항에 의해서 의장이 청원 접수를 이제 확인을 해요. 접수가 됐으면 이거를 청원서를 소관위원회 회부에서 심사하게 해야 됩니다. 네. 심사가 이제 간 겁니다. 법사위로 간 거예요. 그러면 125조에 의해서 이거를 심사한 위원회는 이거를 파악해서 보고해서 조사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되냐면 60일 이내로 해야 돼요. 그렇죠. 90일 이내로 조사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90일 이내로. 예, 125조 5항이에요. 국회법. 예, 국회법 125조고 이게 시간이 더 걸릴 경우에 중간 보고를 한 다음에 6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기한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서 의장한테 보고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장은 위원한테 보내고 그러면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해서 이 청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되거든요. 법에 따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에서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국회 본회의에 무슨 이런 의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 네. 법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장 권한 또 법사위원장이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가 건넸던 질문 같습니다. 추 원내대표 발언부터 이 전 대표 답변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 주십시오. 이걸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답에는 OX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OX 말고도 답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죠. 자, 이재명 전 대표의 답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야말로 우문현답이다. 아, 현답입니까? 네. 아니, 예. OX냐라고 물어보는데 네. OX만 있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그렇잖아요. 이 지금 뭐 탄핵을 하기 위해서 야당 대표가 되는 거냐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연설도 굉장히 민생에 가까운 먹고 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 먹고 사니즘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민생을 챙기는 야당 대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게 거기서 뭐 호령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민생을 챙기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내가 야당 대표를 하겠다는 거는 뭐 탄핵 아니다 이걸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당 대표 그 선언문까지요. 이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왜 탄핵까지 이거 아니야? 네. 탄핵이 앞으로 사실 계속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탄핵까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의원이 물어야 되는 물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질문했어요. 이렇게 OX라고 질문하셨어요. OX를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아주 비상 절차잖아요. 탄핵까지 가기 전에 나라가 바로 잡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해서 국정 방향을 이렇게 갑시다라고 여당 대표에게 의견을 묻는 게 맞지. 탄핵할 거야 말 거야고 물어보는 건 사실은 질문이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문자로 지금 계속 문자만 나옵니다. 일시비냐 아니냐 누가 보냈냐 등등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요 내용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진중권 교수가 자신의 SNS에 김건희 여사하고 총선 직후에 57분간 통화했다 이런 내용도 공개를 했는데 그 내용 보면 다 다르다. 본인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에서는 이 문자만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진중권 교수 이 얘기까지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긴 장문의 문자를 여당의 비대위원장에게 보내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결정을 굉장히 촉구하는 문자예요. 그리고 댓글팀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위원장을 공격하는 것처럼 의심을 했다면은 그건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댓글팀 얘기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댓글팀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는 뉘앙스보다는 우리가 한 배를 탄 한 식구인데 내가 설마 그랬겠느냐 그런 의심은 잘못됐다. 뭐 그런 어떤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런 문제가 많은 문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통령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실에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이렇게 이거를 보여주면서 내 와이프가 말이야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다 했는데 이렇게 뭐 일십하고 이런 게 뭐 이게 그래서 XX라고 얘기를 했죠. XX라고 이런 XX를 믿을 수가 있겠냐. 이게 어째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걸까요? 자기 말씀처럼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 또 순방도 간 거잖아요. 모든 게 다 묻히고 결국은 문자냐 일십이냐 댓글팀이냐 이런 내용만 지금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권의 성격을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근무하는 직장이 가로수길에 있는데요. 강남 가로수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기 메인스트리트의 건물 3분의 1이 가봤어요. 다 비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공실이 너무 많아요. 공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문자냐 이게 문제가 사실 좀 뭘 떠올렸냐면요. 이 문자냐 아니냐가 사실 이게 현재 집권 여당의 그 세력이나 이런 정치적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예속 논쟁 생각하거든요. 예속 논쟁. 이게 다파 싸움의 시작이었죠. 이게 뭘로 시작했냐면 대자대 어르신의 상을 어떻게 치를 걸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갔고 당파가 갈렸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성리학과 그런 명분이 사실은 명분으로 왕의 이런 정통성과 왕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이고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화가 벌어졌어요.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있어서 현재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문자, 그 다음에 그분의 의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주객이 전도됐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외속 논쟁하지 말자. 그러니까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측천무에 비유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동훈은 배신자, 윤석열은 소인배. 그렇게 기사죠. 기사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죠?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측천무. 그리고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요. 기회주의자.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했다. 근데 이 기사에서도 여권의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김건희 여사 측천무 이미지만 남았다. 측천무 정말 그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아닙니까? 어마어마하죠. 자신 남편의 아들과도 다시 한번 결혼하죠. 그러니까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아들과도 한번 결혼을 하고 그 후에 황제까지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측천무에 비유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정 개입이다. 와, 이 국정 개입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데 예의가 있네 없네. 왜 문자를 씹냐. 이렇게까지 해서 문자를 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답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의가 있네 없네. 이런 이야기라면서 이상한 논란으로 가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게 더 놀랍습니다. 더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필성 변호사, 신유미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